한국의 산업계에서는 대일본 전략을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80년대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자금 협력, 기술 협력 이런 거였고 90년대는 한국이 개도국에서 벗어나면서 한일 관계가 좀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모색하는 시점에서 시작된 게 이제 통화 협력이었고 2010년대가 되면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일본하고 경제 직접 교육 관계가 좀 약해지면서 우리가 굳이 일본하고 뭐 할 필요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됐다가 2023년에 소위 말하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체제, 그러니까 이게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과 일본이 선진국 대 선진국으로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이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자, 선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번 광복절은 좀 특별한 기분이 듭니다. 광복된 지 이제 80주년이 됐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국가로 국교를 정상화한 지는 올해로 꼭 60주년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복도 광복입니다마는 한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시작한 지 60주년이 된 올해 지나간 60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조명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셨던 분이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님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광복 80주년에 대한 얘기는 요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한 거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역사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서 순서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1945년이 이제 우리 해방일인데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는 어땠는지 좀 개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고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 그래프를 수업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1906년부터 1939년 40년까지 그 당시 이제 조선 반도,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에서 일본인 기업과 조선인 기업의 숫자, 공장 숫자입니다. 공장 숫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0년대 중간쯤 되면 조선인 공장 숫자가 일본인 공장 숫자보다 많아집니다. 저 조선인 공장이 조선 사람이 주인인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선 사람이 주인인 공장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바에 따르면 식민지기에는 이제 일본 기업인들이나 뭐 자본이 진출을 하면 조선인들이 다 뭐 소위 말하는 민족 자본이 뭐 쫓겨나거나 뭐 뺏기거나 뭐 이렇게 크라우딩 아웃 됐다 그러잖아요. 구축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하고 좀 달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니까 그 당시 지도 교수님이 궁금해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요? 그거 하면은 배고프다고. 그런 공부하면은 그런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네 그거 하지 말게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왠지 이거 파다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여러 의미로 곤란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그때 이제 지도 교수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취직하고 여유 생기면 그냥 취미로 공부해, 하라고. 취미로. 나중에 취미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못 참죠 또 우리. 그래도 일단 덮었습니다. 덮고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의 대학에 처음 이제 임용이 되고 나서 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당시 이제 조선에 진출한 직접 투자 금액입니다. 직접 투자 금액을 보니까 1930년대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 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은 1930년, 31년에 그 여파가 밀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통제 경제로 이제 바뀌면서 일본 기업들이 조금 투자가 좀 자유로운 곳을 찾다 보니까 당시 이제 조선에서 일본 기업들 투자를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끌어들이려고 전기료도 싸게 공급하고.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인건비도 싸고, 네. 뭐 세제 혜택도 줄 테니까 투자의 낙토 조선으로 와라. 뭐 이래가지고 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전공은 사실 이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이제 호기심으로 이걸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예. 그렇게 하다 이제 또 비슷하게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일본 동료하고 같이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예. 이걸 가지고 썼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 공장 명부라고. 예.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안에 공장 이름, 뭐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지, 그다음에 사장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1년, 32년 이렇게 쭉 매년 나오는 거예요. 네. 조선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다 들어 있어서 요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요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이제 아리모토라고 하는 일본인 동료하고. 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또는 일본인 기업가들이 진출한 곳이면 거기에 있던 조선인 공장은 다 없어지는지 구축되는지 아니면 병존했는지 병존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 더 활성화되는지. 예. 활성화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인 공장이 진출해서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이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일하다가 독립해가지고 뭐 공장을 차릴 수도 있고 예.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뭐 예, 그런 산업 연관이 있는 공장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제 또 일본인 공장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망하고 이 퇴출당할 수도 있고. 예. 그걸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일본인 공장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10%포인트 늘어나면 예. 조선인이 0.6%포인트 늘어난다가 결론입니다. 구축되지는 않네요. 네, 숫자가 애매하죠. 그런데 예, 뭐 10% 늘어나면은 6%도 아니고 0.6%. 예. 그래서 하나 분석을 더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이게 어려워 보여요. 네,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글자가 작은데 왼쪽에 쭉 써 있는 게 이게 산업입니다. 어떤 산업, 화학 산업, 고무 산업, 정미업 뭐 이렇게 쭉 산업이고 산업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숫자가 이게 보니까 어떤 산업은 일본인이 진출하면 더 활성화돼서 조선인이 나중에 일본인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구축시킬 정도로 이렇게 조선인들이 많이 생기는 산업도 있고 어떤 산업은 조선인이 아예 그 몇 명 하던 이렇게 산업이 몇 개 있었지만 일본인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야말로 구축이 돼서 사라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무 공장, 그다음에 정미업 이런 거는 일본인이 처음에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조선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산업도 있었고 처음부터 자본이나 뭐 이런 격차가 너무 컸던 산업들이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게 특별히 그런데 화학 산업은 뭐 기존의 재래 조선 산업들 조선인들이 이제 구축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결론은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인이 진출을 한 일본 기업가들이 진출한 분야 뭐 지역에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포지티브한 효과가 평균적으로는 더 있더라. 근데 이걸 결론을 얻고 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하고 좀 다른데?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한 5년 전인가 한국에서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다 하고 나니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국적이 어디냐? 첫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민감한 이슈구나.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저 교수님 국적이 어딥니까? 그냥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일본이 동료한테 이야기를 했죠. 힘들었다.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영어로 쓴 겁니다. 영어로 써서 이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자네 그거 하지 말게 했던 이유가 어렴풋이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연구는 이제 뭐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65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이제 옮겨서 65년 이후에는 뭐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1930, 40년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65년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딱 이제 환갑 되신 거잖아요. 그 60세 이하인 분들은 일단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삶을 살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65년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1965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이게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 일본이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걸 맺고 부속 협정으로 청구권 협정, 어업 협정, 그다음에 제일교포 지위에 관한 협정, 문화재 협정 이렇게 4개를 맺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청구권 협정이죠. 그렇죠. 경제 협력.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이 되면서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약간 또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8억 달러를 유무상 원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억 달러는 무상 원조고 2억 달러는 정부 차관, 유상 차관이고 그럼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3억 달러는 민간 상업 차관. 이것도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렇죠. 근데 이 8억 달러가 공통점이 뭐냐면 무상 3억 달러는 일본의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일본 정부가 내주는 거예요. 돈을 3억 불을 주는 게 계좌이체를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데 대금을 지불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유상 정부 차관 2억 달러는 우리가 이제 SOC 사업할 때 이제 그 돈을 2억 달러를 받아서 이제 SOC 사업을 했는데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뭐 소양강 댐도 짓고 했는데 그 발주를 또 일본 기업에게 다 해야 돼요. 이거는 타이드론이라고 일본 기업에게 발주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는 또 뭐냐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뭐 기술이나 제품 같은 걸 수출을 하거나 기술을 뭐 도입하게 되면 그 대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금을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8억 달러가 전부 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든지 뭐 투자를 받든지 하는 대출을 거였습니다. 받든지 뭐 전부 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8억 달러를 현금으로 캐시로 그냥 싸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일본 기업의 수출 내지는 투자였고 이 당시 이제 윈윈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박정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마침 중화공업화를 막 이렇게 발전을 막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수출할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 시장에 수출을 한 거죠. 소재, 부품, 장비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냐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서 완전히 구조화됐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뭐 교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60년간 갑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저는 그건 몰랐네요. 그때 60년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일 무역수지 적자, 대일 역조 개선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을 못하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수직 분업 체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일본은 소부장을 수출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가공 조립해가지고 제3국에 수출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극복하려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70년대는 이제 중화공업화를 좀 해야 되겠다 보니까 중화공업화를 하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 계속 중화학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화공업화를 하는데 중화공업화를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가 일본이죠. 또 조달이 안 돼요. 국내에서. 다시 일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집니다. 80년대에는 이제
이 수입선 다변화 제도라고 아예 그냥 일본산 제품을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대상이 됐던 게 뭐냐면 소비재였습니다. 소비재. 일본산 뭐 자동차, 옷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이 생산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재 생산재. 네, 안 보이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그 불매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제품. 네. 불매 운동 할 때 맥주, 자동차, 뭐 유니클로 같은 거, 옷,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다 소비재잖아요. 네. 소비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사실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90%가 네. 자본재 생산재입니다. 네. 기업들이 소비하는 거죠. 네, 근데 자본재 생산재에 관해서는 그때도 불매운동 못했듯이 요 70년대 80년대도 수입선 다변화제도 일본에서 수입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산재 자본재는 사실은 일본에서 수입 안 하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 이렇게 대일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다가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안보경협이라고 네. 예, 기억하실 낙하손해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발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또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일본한테 내가 북한을 우리가 방파제로 막아주고 있으니 네. 그 대가를 좀 내라. 네. 우리가 지금 북한을 그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덕에 너희들이 국방비를 좀 덜 쓰지 않느냐. 이게 맞는 논리인 듯 아닌 듯. 네, 그러면서 100억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두환 정권이 어느 주머니에서 돈 빼는 데는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억 달러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빌려달라. 일본이 펄쩍 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보하고 경제하고 돈 빌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이제 당시 미국에서 이게 암만 해도 이제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것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거 좀 줘라. 여유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쩔 수 없이 100억 달러는 다 못 주고 40억 달러로 깎아서 네. 그걸 줍니다. 네. 결국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80년대까지도 전부 다 사실은 일방적인 돈이었어요. 뭐 돈 아니면 기술. 80년대까지 돈, 기술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제공한 것이 경제 협력의 실체였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이제 65년에 일본이 엔차관 뭐 8억 달러 주고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88년, 89년 무렵까지 계속 일본으로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엔차관이. 그래서 요 65년에 8억 달러 이외에도 낮추는 최종적으로 한 2,500억 엔이 65년부터 한 89년까지 계속 2,500억 엔. 예. 그럼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정도 들어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무상은 아니고 차관이니까 빌려주는 돈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때 경제개발 2개년 뭐 2차, 3차, 4차, 5차 하는 동안에 필요한 돈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고, 물론 이제 일본도 그렇게 하면서 일본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사실은 80년대까지 한일 경제 협력이라 하는 것은 요 형태, 여기에다가 이제 기술 협력, 뭐 기술 제휴 정도 네.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90년대가 되면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90년대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우리가 개도국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OECD, DAC, DAC이라고 개발원조위원회 그 수원국 리스트,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 리스트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죠. 95년에. 그러면서 96년에는 OECD에 정식 가입을 하고, 나중에 2010년에 그 OECD DAC의 공여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의
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사실은 유일한 네. 국가가 우리인데 아까 제가 이제 20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95년에 한국이 개도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동안 30년 넘게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겪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계속 하다가 90년대가 되면 야 이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예.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WTO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중국이 이제 이 전 세계 공장이자 수출 기지가 되면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을 수입해서 무역수지 적자지만 우리가 또 중간재를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대중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거두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각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국제 수지는 이제 밸런스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무역 역조 개선을 요구를 했지만 사실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건 아니다라 그래서 WTO 체제가 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면서 더 이상 일본에게 항상 정상이 만날 때는 무역 역조 개선을 얘기했었는데 90년대부터는 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개도국에선 벗어났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변화가 또 중요한데요. 세 번째 변화가 혹시 옛날에 80년대 이럴 때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들어봤죠.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이걸 문제 제기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별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 차원에서만 계속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91년에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피해 사실을 폭로했죠. 폭로를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런 것들이 공식화됐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하고의 경제적 협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협력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눌러놓은 그렇죠. 거죠. 예. 뭐 투트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요 분리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온 거죠. 예. 폭발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관리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한국과 일본이 뭔가 이제 새로운 단계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시기가 이제 90년대 되면 이제 온 거죠. 예. 그래서 93년이 그 유명한 이제 고노다마 이게 위안부의 일본군 관여를 처음 인정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95년이 무라야마다마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을 한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제 그 유명한 그래서 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지금도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을 뭐 떠올려서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얘기 많이 그렇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기였다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일방적인 자금 협력, 뭐 기술 협력 하다가 90년대부터는 이제 좀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면서 일본도 이때부터는 자금 협력을 끊어요. 그리고 기술 협력도 좀 애매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 일본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부메랑 효과라고 한국의 기술 공여도 많이 해주고 그동안 도와줬는데 삼성, LG, 현대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일본 기업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 공여를 좀 꺼립니다. 그러니까 90년대가 좀 애매해져요. 자금 협력도 끝나고 기술 협력도 일본 측에서 좀 꺼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가 그럼 도다져 나오고 과연 이제 앞으로 협력은 가능할까 한일이 이런 상태가 이제 90년대 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IMF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97년 12월에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580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IMF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게 210억 달러고 나머지는 이제 이선 융자라고 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뭐 ADB 같은 이제 국제 기구가 IMF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추가로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을 100억 달러 이선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게 이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통화 협력. 나중에 이제 이게 통화 스왑으로 이제 그렇죠. 바뀌면서 네. 통화 협력이라는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렇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암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자기통 해가지고 자금, 기술, 통화, 자금 협력, 기술 협력, 통화 협력 순서. 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되면 자금 협력이나 기술 협력 부분은 많이 이제 이게 사라지고 네. 통화 협력이 이제 주로 뭐가 한일 협력의 통화 수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통화 수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일본은 신미야자와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AMF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IMF처럼 네. 아시아의 IMF를 만들어서 아시아 각국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아시아 영내 위기를 맞은 국가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중심에 서가지고 이번에 차제에 이걸 만들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미국이 반대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 아시아 영내에서 어떤 금융 질서의 중심에 일본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AMF 출범은 막았고 예. 그 대신에 생긴 게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CMI 체제 하에서 IMF 체제 하에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돼서 상호 쌍방 간의 이제 통화 수합을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일본이 통화 수합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요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에 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 기억을 해보시면 저희가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는 뭐 그렇게 크게 겪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 당시 한국 그 원 달러 수합 300억 달러를 미국이 제공해 준 게 사실 제일 역할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 11월 뭐 이 무렵 아닌가 싶은데 막 주가 맞습니다. 폭락하고 원 달러 환율 급등할 때 그게 딱 나오면서 그죠? 그렇죠. 주시장도 반전이 되고 일본이 300억 달러 그러니까 원 달러 통화 수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300억 달러를 한국 원으로 수합할 수 있게 해줬고 그거 말고 추가로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원엔 수합도 그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N으로 바꿔가지고 시장에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500억 달러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큰 문제 없이 넘어갔고 이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사실은 도움이 되면서 이게 7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원 한국하고 일본이.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수합의 어떤 협력이 사실은 이제 한일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까지 가장 그 협력의 주요 형태였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쭉 오다가 2023년 6월 달에 다시 통화 수합 100억 달러 체결을 했고 그 전까지 이제 없어졌었어요. 사실 쓸 일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2023년 6월 달에 왜 했었던 거죠?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2011년만 해도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잖아요. 예. 2012년에 한일이 굉장히 이제 충돌할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통화 수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을 하는 사람들은 그 2012년부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한일 관계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통화 수합이요. 한일 관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9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는 통화 수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10월부터 이제 통화 수합이 종료되면 갱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종료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0이 돼 버리죠. 통화 수합이 없어지고 그게 2023년 6월까지 한 10년 이상 통화 수합이 없는 기간이 있는데요. 2012년 8월 달에 8월 10일 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을 맞아요. 하고 그때 선글라스 끼고 갔어요. 네, 독도 방문하고 4일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광복절 관련해서 여러 기자회견을 이제 그 전날 하는데 기자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 이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이죠. 천황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한 한국 땅을 못 밟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당시 이제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정권 말기가 돼서 뭐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 좀 세게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천황 사죄 요구 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일왕이라고 이렇게 격하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사실 천황이란 존재가 굉장히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하고는 이제 정서적인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동아 수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약해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2010년대잖아요. 2010년대 한 10년 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런 역사적인 갈등, 뭐 정치 외교적인 갈등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본질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한국의 대일 무역 대일 수출, 대일 수입, 빨간 게 대일 수입이고요. 대일본 수입이고 파란 게 대일본 수출액이고요. 파란 밑에 선이 무역 수지, 대일본 무역 수지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무역 대일 수출도 감소하고 대일 수입도 감소하고 대일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감소를 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파란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수출 금액입니다. 20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 할수록 그 파란 이제 막대에 요게 이제 대일 수입인데 대일 수입도 같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네요. 뭐 당연하죠. 네. 우리가 수출을 하면 어차피 일본에서 소부장을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 조립해서 수출을 하니까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2010년이 지나가면 그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네. 상황에서 없네요. 없거나 네네. 역치로 가네요. 역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마우지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마우지 낚시할 때처럼 그 목에다 줄 딱 매가지고 물고기 못 삼키게 해가지고 낚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과 일본을 보통 가마우지 경제다. 우리가 아무리 전 세계 수출 많이 해도 결국에는 일본이 배불리는 일본이 한국에 소부장 수출하는 수출이 늘어날 뿐이다라 그랬는데 가마우지 경제 그 구조가 사라지는 게 2010년대입니다. 그러네요. 네, 2010년대 이렇게 사라지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대일 부품 소재 산업의 이제 무역 적자 규모인데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뜻이죠. 예. 적자 규모가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대한국 투자. 이게 직접 투자죠. 네, 직접 투자가 지금까지 투자 붐이 6번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이 6차 붐입니다. 지금 2025년 현재가. 네. 그런데 4차 붐하고 5차 붐이 가장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수도 많고 금액도 컸습니다. 네. 이게 2010년대를 전후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 기업들이 그냥 수출을 했더라면 이제는 그 고객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든지 SK하이닉스든지.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직접 투자해서 공장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경제 구조가 점점 비슷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1988년, 그다음에 2000년, 2014년 한국의 대일 수출, 대일 수입 주요 품목들을 조사를 한 건데 1988년에는 의류, 뭐 어류, 가구 이런 거 수출하고 수입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반도체, 뭐 철강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일본에 소부장 수출하고 일본도 한국에 소부장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 수평 분업 구조라 그러죠. 이제. 그러네요. 점점 그렇게 되네요. 서로 수출하는 게 비슷합니다. 수입하는 것도 비슷해졌어요. 야, 근데 저기 88년도하고 2024년 보니까 철강판 반도체는 그죠? 네네. 예, 그냥 있네요. 네, 우리가 이제 포스코에서 철강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또 대일 수입에도 또 있어요. 반도체 철강판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가 수출도 하지만 반도체 수입도 하고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그렇죠, 뭐 그렇죠. 소재 특히 그런 이제 관계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평 분업 관계로 이제 변해간 거고 한중일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맨 왼쪽이 한국인데요. 한국이 1위부터 15위까지 수출 품목을 일본하고 몇 개가 겹치나 중국하고 몇 개가 겹치나 파랗게 칠한 게 겹치는 겁니다. 일본하고는 지금 6개가 이제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을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경쟁 경합 관계가 큰 데가 어딘가 보니까 왼쪽에 이제 세로축에서 보면 한국하고 경합 관계가 제일 큰 게 이제 숫자가 크면 경합 관계 큰 거거든요. 한국, 일본이 0.8이고 제일 경쟁적이죠. 지금. 한국, 중국도 0.7이니까 큰 편이지만 한국, 대만도 꽤 큽니다. 0.787. 근데 어쨌든 가장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는 한국, 일본이에요. 그러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협력 관계보다는 경쟁하는 장면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이 얼마나 커졌나 요거 한번 수치를 봤더니 총 GDP는 지금 65년하고 2025년 60년을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총 GDP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60년 동안에 4.66배 커졌는데 우리는 62배, 62.6배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렇죠. 1인당 GDP는 우리가 역전했어요. 34,000달러고 일본이 지금 33,960달러잖아요. 일본이 34배 증가하는 동안에 우리는 320배. 엄청납니다. 무역 총액은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 간에. 비슷해졌는데 그 60년 동안 일본이 한 10배 정도 늘어날 때 우리는 300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열심히 했네요. 어떤 수치를 보더라도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동안 좀 정체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뭐 초스피드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네요. 뭐 보통 300배 뭐 이렇게 성장했으니까요. 주가는 왜 저렇게 안 올랐냐 이거예요. 주가 빼고 다 오른 거죠. 정말 저 정도 경제 성장을 했으면요. 주가가 최소한 30배. 부동산이 30배. 이런.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억누르고 관리를 계속 했었던 건데 2010년대가 되면 이제 관리를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택이 됐어요. 그래서 한일 FTA도 중단이 됐는데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일 FTA보다 한중일 하려면 한중일 FTA를 해야지. 그렇죠. 한일 FTA가 무슨 소득이 있냐. 그다음에 한일 통화 수합도 $1 통화 수합이 훨씬 중요하지. 원엔 통화 수합은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되니까 격까지라 이거죠. 2010년대가 되면 잘 지내면 좋겠지만 못 지낸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201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어떤 근저에 깔려 있는 이런 경제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테이블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게 65년부터 25년까지니까 60년 된 얘기인데 앞으로 6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저 추이대로 가면 한일 간의 격차는 완전히 역전돼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저 기울기로만 가면은. 근데 또 요즘에 한국 경제를 보면은 저 다 한국도 피크아웃 얘기 나와가지고 또 일본은 또 요즘에 또 이렇게 가보면 또 경제가 좀 꿈틀꿈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주가가 전고점 돌파했죠. 일본이 또. 니케이가.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좀 보이고요. 저희는 지금 조금 걱정. 정말 코리아 피크 코리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뭐 일본에도 오랫동안 계셨고 또 일본에 강의도 하셨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또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이제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일본은 뭐 사실 지금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이시바 총리. 예전에는 좀 그래도 아베니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아니 뭐 기시다 총리가 하다가 이시바 총리로 바뀌고 이름도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별로 특징도 없고 지지도 못 받고 그런데 일본 경제는 좋아진다고 그러고 주가 지수는 또 사상 최고가 친다 그러는데 왜 일본의 그 총리들은 이렇게 단명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가 좋으면 좀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좋다고 하는 거가 예. 지금 이제 보면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엔저로 인해서 뭐 작년 재작년에 슈퍼 엔저였죠. 달러당 150엔이 넘는. 결국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지금도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지금 매달 나오는 것들 보면 2.5% 이상이에요. 야, 그 죽은 아베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목표 달성했다고 그럴 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임금 상승 속도가 그걸 못 쫓아가서 실질 임금이 지금 3년째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결국 이제 서민들이 계속해서 이 구매력이 떨어지고 지갑이 얇아지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 엔저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 상승률을 잡지 못할 텐데 금리를 또 지금 트럼프 관세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올리기가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지금 실질 임금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실 경기가 좋다고는 하나 일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뭐 좋다고 하긴 좀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일본에 가서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소비와 관계없이 조금 개선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주가도 오르고 또 뭐 일부 부동산도 좀 오른다는 자산가격이 좀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고용이 뭐 완전 고용이죠. 그렇죠. 네. 네, 일본은 지금 이제 4년제 대학생 졸업하는 입도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4학년 한 5월, 6월 되면 대충 결정이 되고. 예. 뭐 취업률로 하면은 97%, 98%가 넘죠. 그리고 지금 뭐 일본 실업률이 지금 한 2.6% 되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을 한 3% 정도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 이해하고 일본의 취업이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은 잘 되는데 급여가 낮으니까 급여가 올라도 지금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잖아요. 예. 워킹 푸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워킹 푸어. 일은 하는데. 예.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게 하여튼 뭐 제일 큰 문제고 다만 그래도 물가는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잖아요. 월급이 나오면.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생기가 돌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월급이 들어오고 주식 투자도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오르는 걸 못 봤는데 30년 동안 오르는 걸 못 봤는데 주식 투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이제 주린이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니사 제도라고 일본은 원래 100주식 거래하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신니사 제도가 생기면서 주식 이제 투자도 늘고 가볍게 할 수 있게 부동산도 도쿄 역세권 근처에는 뭐 최근 한 1년 사이에 뭐 50% 이상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또 고가권 그 주택들 예를 들면 어디죠? 새로 개발한 그 아자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아봤을 때 한 6, 7억 하던 게 지금 뭐 한 12억, 3억. 한국 돈으로.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한국 집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한국 집값 뭐 강남에 집 한 채 살 돈 있으면 일본의 도쿄에 뭐 한 2채 가볍게 2~3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일본 진짜 고가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50억짜리, 60억짜리 그런 데도 있죠. 있는데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샐러리맨들이 몇 억짜리 우리 이제 국민평형이 있잖아요. 30평. 국민평형 우리의 국민평형과 일본의 국민평형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본이 더 작죠. 그거를 구매하는 정도의 그게 일본은 지금 한 6천만 엔, 7천만 엔 정도
그러니까 10억 이하로 보통 생각을 해서 집을 구입하고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10억 이하 중위 가격이 14억이 그러니까요. 중위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14억짜리도 쉽지 않죠. 제 체감상으로는 한국 샐러리맨들이 훨씬 힘듭니다. 글쎄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본격적인 경제 교류를 한 지가 올해로 꼭 60주년인데 여러분 표에 보셨지만 지난 60년 동안 일본은 상당 기간 정체기를 겪으면서 한일 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달러 텀으로 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고 대외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대외 교역량도 양국이 비슷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경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아직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는 일본을 이제 그렇게 막 너무 부담스러운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국면이라는 게 아마 이창민 교수님의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나타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역학관계로만 놓고 보면 동명상련이라고 할까요? 피해자 동맹이죠. 피해자 동맹. 그런 느낌도 같이 드는데 어떤 관계의 설정 그리고 한국의 산업계에서는 대일본 전략을 또 일본을 의식한 나머지 나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까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이제 제가 쭉 60년의 어떤 경제 협력의 형태를 설명을 드렸는데 80년대까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자금 협력, 기술 협력 이런 거였고 네. 90년대는 조금 이제 한국이 개도국에서 벗어나면서 한일 관계가 좀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모색하는 시점에서 시작된 게 이제 통화협력이었고 자기통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자기통 순서로 발전했는데 2010년대가 되면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일본하고 경제 직접 교육 관계가 좀 약해지면서 우리가 굳이 일본하고 뭐 할 필요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됐다가 2023년에 이 소위 말하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체제. 그러니까 이게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그렇죠.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과 일본이 선진국 대 선진국으로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이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좀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요. 최태원 회장도 한일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거 어떠냐 여러 아이디어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 안전 보장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네.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게 있고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불가결성은 그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나 뭐 자원을 뜻하는데 이건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가 뭐가 있지? 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전략적 자율성은 이건 방어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나라가 수출 규제 같은 걸 단행했을 때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물자나 기술 뭐가 있지? 이게 이제 하나는 공격 능력, 하나는 방어 능력인데 이 두 가지를 일본이 2022년에 경제안전보장법을 만들면서 우리 2019년에 수출 규제 일본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출 규제를 우리는 수출 규제라고 하고 일본은 수출 관리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규제된 게 없어요. 그냥 수출하는데 좀 불편하게 여러 서류를 좀 써야 된다든지. 창구지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표현합니다. 강물이 있는데 댐을 만들고 수문도 만들었는데 수문을 막진 않았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규제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전략적 공격 능력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상대국의 초크 포인트가 뭔가를 보고 요거를 우리가 수출을 좀 어렵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그렇죠. 그 나라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우리 자국에는 어떤 피해가 미칠지. 그게 이제 일본이 202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안전보장 제도 법도 만들어가요. 전략적 자율성, 방어 능력이랑 관계된 게 라인야오 사태입니다.
라인야오 때요.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관여해가지고 뭐 지분 조정 운운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게 경제안전보장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이요. 2022년 12월에 네. 12개 특정 중요 물자를 지정을 해요. 이게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등인데 네. 이거는 일본이 자국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는 14개 분야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라는 걸 지정합니다. 네. 인프라 14개 인프라에서 일본 정부가 생각했을 때 중요 물자를 다루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업을 일본 정부가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네. 그 특별 관리라는 거는 그 기업을 규제하기도 하고 보조금도 줍니다. 소프트뱅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AI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을 정부가 주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이제 14개 분야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 중에 전기통신 분야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소프트뱅크도 있고 라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인야오는요. 일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안보상의 중요한 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라인야오가 다루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건 이제 중요 물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근데 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자를 다루는 중요한 기업인데 동맹도 아닌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거나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 네이버의 자회사가 중국 샹하이에 본사를 둔 라인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 엔지니어들이 일본 데이터를 들여다본다라는 의혹이 일본에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성이 이 라인야오한테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경제안보상의 가장 중요한 기업인데 6개월 시한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뭐 지분 정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네이버랑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막 흥분했었죠. 어떻게 기업,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그럴 수 있냐. WTO에 제소할 일이다 이건. 그런데 지금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경제안보 시대니까 정부가 기업에게 제재도 하고 자연스럽게 보조금도 주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AI 협력하자, 반도체 협력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되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생각할 때 AI나 반도체나 이게 일본의 경제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걸 한국이랑 같이 한다는 거는 동맹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 광물 같은 경우도 말로는 공동으로 발굴하고 탐사하고 공동으로 뭐 이 재고 관리하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 광물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안보에 있어서 핵심 물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한국이랑 같이 하는 게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협력을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일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일본이 협력을 원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협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한 협력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 경제안보라는 이 세상의 어떤 바뀐 룰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협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협력한다면 뭐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본도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니까 이거 협력합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명 있는데 한 친구는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고 한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 대신 수학을 못하고 그럼 서로 잘하는 걸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 수학을 못하는 두 친구가 모여서 얘기한들. 둘이서 학원 가는 게 낫지. 그럼. 그렇죠.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이 30년 동안 했지만 저출산 정책 다 실패해서 풀지 못했잖아요. 한국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둘이 모여서 얘기해봐야 실패한 부분은 뭐 서로 실패담 교류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 화이트 칼라 노동시장을 통합하자. 아까 일본이 취업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지금 일손 부족으로 폐업하는 기업이 매년 역대급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손을 못 구해서. 네.
반면에 우리는 청년 실업이 공식적으로 한 6%에서 7% 될 텐데 이거는 뭐 사실은 낙담 실업자 이런 거 포함 안 한 거고 사실상 취업을 못한 확장 실업률로 하면은 한 거의 30%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 취업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 화이트 칼라 노동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2030년쯤 되면 아마 일손 부족 본격화 될 겁니다. 지금은 청년 실업 심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에 유학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저번 학기에 제 수업에 40명인데 8명이 일본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한국으로 유학 왔냐고. 선진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지금 일본 원래 유학 안 가기로 유명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일본 친구들한테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안전하고 선진국이고 쿨하고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유학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유학이 끝나고 한국에서 취업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정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게 아마 60년 한일 국교 정상화 처음 있는 일 거예요. 저희는 이 기회를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친한파거든요. 평생을 친한파로 살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쭉 한국에 살면 좋은데 우리는 일단 시장이 없습니다. 외국인 화이트 칼라 뽑는 기업 보셨나요? 아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작년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외국인을 화이트 칼라로 고용하려면 전년도 GNI의 80% 정도를 연봉을 줬어야 됐어요. 3,500만 원 이상 줘야 되니까 중소기업이 고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룰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올해는 이제 금액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룰은 뭐 낮추면 되는 문제인데 시장 자체를 기업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젊은이하고 일본 젊은이들은 아마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젊은이들처럼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는 원수처럼 싸웠지만 뭐 지금 프랑스 젊은이들이 독일에 가서 취업하고 독일 젊은이들이 프랑스 대학 진학하고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한일 젊은이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의 고등학생들 한본어, 우리는 한본어라고 하죠. 한국어 절반, 일본어 절반 쓰는 거 엄청 유행인 거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한국도 한본어 많이 쓰잖아요. 요즘 네. 젊은 애들이 일본어 섞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가요? 장난으로. 일본 학생들도 엄청나게 한국어 섞어서 많이 씁니다. 뭐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고생들 제일 많이 쓰는 한국어.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졸라입니다. 졸라? 졸라 귀엽다. 얘네들은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넷플릭스 보면서 배우고 하니까 네.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지금 일본의 젊은 친구와 한국의 젊은이들은 완전히 신인류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평가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네. 뛰어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장을 만들어주자.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한다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가장 못하는 나라 둘이서 뭘 하겠어요. 근데 신인류들 새로운 생각과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상대방 국가에 대한 예전에 우리가 서로 가졌던 약간의 적대감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죠. 그런 세대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광복 80주년 그리고 한일 경제 교류가 재개된 지 60주년을 맞고 있을 때 일본 전문가이신 이창민 교수께서 제안하는 제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고 일본에서 활약하는 우리 젊은 분들도 많아지는 그래서 양국 간의 미래가 훨씬 더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60주년 또 80주년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일본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또 일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